오늘 이 자리는 유럽 인문 아카데미가 마련한 저자 초청 기획대담 내 책을 말한다의 첫 번째 대담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기획대담은 우리 유럽 인문 아카데미가 설립한 후에 처음으로 강의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갖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유럽 인문 아카데미는 우리의 삶과 사회를 성찰하고 더 나은 삶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함께 모여 유럽 인문학을 공부하기 위한 단체로 김미경 유럽 정신문화장학재단과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학, 사학, 철학에 대한 강의, 세미나, 강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저자 초청 기획대담 내 책을 말한다는 최근 5년 이내에 한국어로 출판된 인문학 저서 중에서 특별한 조명을 받을 만한 성취를 이룬 저서를 초청하여 그건 선정하고 저자를 초청하여 대담을 나누는 행사입니다. 첫 번째 초청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이찬웅 교수님의 저서 들레즈 괴물의 사유를 선정하여 오늘 대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들레즈는 너무 잘 알려진 철학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소개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행사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들레즈는 1925년도에서 태어나 1995년에 사망한 20세기 현대 프랑스 철학자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들레즈는 철학사에 대한 매우 독창적인 해석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칸트 혹은 헤겔과 덩치를 겨룰 만한 그런 큰 철학적 체계를 세운 프랑스 철학, 프랑스 현대 철학의 정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철학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잘 알려진 차이와 반복, 의미와 논리, 그리고 안티오이디푸스, 천기의 구원 등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대담을 나눌 이찬웅 선생님은 그의 철학, 들레즈의 철학을 괴물의 사유라고 표현하십니다. 아주 미남이신 이찬웅 선생님께서 자신의 저서의 괴물에 괴물이란 말을 사용하실 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찬웅 선생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 특히 제가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행사에 또 참석하게 됐고요. 또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이후에 또 계속 더 좋은 작가분들, 저자분들이 오실 테니까 그런 몫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워낙 이 기관 이름이 좋아서 유럽 인문 아카데미라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계셔서 좀 거창하게 하나마 인문학이 뭘까, 인문학의 목표가 뭘까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건 제 생각, 제가 정리한 바지만 인문학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문학이 추구하는 가치, 최고의 가치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평등함과 고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평등함은 어떤 외적 관계에서 우리가 평등하다라는 걸 계속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귀함은 내적 관계인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좀 더 고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모여 살고 서로 신경을 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동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속세에 살 때는 곧잘 이렇게 반대로 잘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는 자꾸 자기가 더 우월한 어떤 존재인 것처럼 확인하려고 하고, 또 반대로 또 동시에 자기 내적으로는 사는 게 다 똑같지. 뭘 그런 거를 이렇게 대단한 걸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내적 공허함이랄까, 허무주의랄까 이런 걸 통해서 별로 이렇게 다를 거 없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거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 노력하지 마 이런 그런 이상한 평등성을 또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편향 또는 성향 이런 걸 계속 교정하고, 그래서 외적 평등성과 내적 고귀함을 계속 추구하도록 이렇게 자극하고 또 서로 간에 격려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 인문학 중에서도 유럽 지역의 인문학은 이런
가치를 위해서 아주 많은 저자들이 심층적인 차원에서 노력들을 해온 역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 시기마다 이제 그런 시대적인 환경 뭐 이런 속에서 계속 갱신되어 왔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들루즈도 사실은 이제 매우 다른 형식, 현대적 형식이긴 하지만 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점에 있어서는 그런 두 개의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탁월한 사유, 현대적인 환경 안에서 그런 사상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자신의 삶의 고귀함, 자신의 삶을 고귀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작품처럼 자기 삶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는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실 들레즈 사유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위대한 많은 사상가들, 예를 들면 니체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테마이고 또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 대중사회에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좋은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책의 세계로 들어갈 텐데요. 제가 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자가 왔는데 왜 네가 책 소개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자가 와서 자기 책 소개하는 게 제가 좀 부탁드리기 민망하기도 하고 제가 좀 미약하나마 도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책 소개하다가 좀 잘못 얘기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다 제 책임이라는 거 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레즈의 철학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생산하고 그것을 늘리는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들레즈의 중요한 스승인 니체에게 있어서 철학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가르쳐주는 학문이죠. 그러나 사실 들레즈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레즈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저의 경험입니다. 들레즈 글들 중에 어려운 것도 많지만 가끔은 저는 자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레즈가 아주 친절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들레즈의 철학이 괴물의 사유라는 제목을 내건 이찬웅 선생님의 언어와 해석을 만나면서 우리 한국어 독자들이 즐겁고 더 명료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사유로 변모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책의 저자 이찬웅 선생님과 대담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앞에서 제가 책 소개를 하는 것은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으셨거나 혹은 들레즈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괴물의 사유라는 책의 제목이 아주 눈에 띕니다. 이창 선생님은 괴물은 들레즈의 사유의 엠블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레즈의 사유를 괴물의 사유이다 라고 정의하십니다. 보통 이제 괴물이라 하면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 그 비정상적인 것, 그리고 한 개체 혹은 뭐 인간이라 하면은 한 인간이 어떤 동물이 가져야 할 어떤 완전성들을 가지지 못한 이런 것들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을 플라톤 철학의 용어로 얘기한다라면, 왜냐하면 들레즈의 기획은 플라톤주의와의 어떤 플라톤이라는 하나의 거인과의 다툼이 투쟁이기 때문에 플라톤주의 용어로 말한다면 괴물은 참된 실제에서 멀리 떨어진 것, 이런 의미에서 비존재 혹은 시뮬라크에 속하는 것이라 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들레즈 철학이 괴물의 사유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의 사유가 이와 같은 플라톤주의의 전복을 꾀하고 있고 정반대의 방향에서 사유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들레즈는 우리가 경험하는 사물들을 불변하고 완전한 지성적인 존재의 불완전한 모사 또는 불완전한 현실화로 이해하는 플라톤과 정반대의 방향에서 사유합니다. 이 책의 제목인 괴물의 사유를 고려하면서 좀 이야기해 본다면 생명체들을 들레즈는 하나의 생명, 즉 괴물들의 표현으로, 이건 뭐 이찬호 선생님이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찬호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의 괴물이 변신한 결과들로 이해합니다. 오늘 대담 중에 자주 등장할 괴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괴물은 모든 가능한 생명체들로, 모든 가능한 개체들로 자신을 변신시키거나 또는 분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이념으로서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신체는 들레즈에 따르면 이 괴물의 자기 표현입니다.
괴물의 변신체들, 괴물이 자기 표현한 것들로서의 신체는 이런저러한 기관들, 우리가 갖고 있는 기관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생산하지만 그것들로 환원되지 않는, 기관들의 합으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힘과 강도를 갖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철학과 예술이 이 생성의 힘을 주제화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주제화시키고 개념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찬용 선생님의 책 들레이즈 괴물의 사유를 읽으면서 우리 독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괴물의 사유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찬용 선생님은 세 가지 측면에서 들레이즈 철학을 괴물의 사유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존재론적 측면에서, 두 번째 실천의 측면에서, 세 번째 철학적 방법의 측면에서. 첫째, 선생님께서는 들레이즈에게 있어 모든 동물은 다양하지만 동물들은 근본적으로 심오한 층위에서는 모두 하나의 존재이다. 하나의 추상적인 동물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단 하나의 동일한 추상적인 동물, 즉 괴물이 이러저러한 변신들을 통해 만들어낸 것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생명체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창훈 선생님 이것을 존재의 일위성의 생물학적 정식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존재의 일위적 의미라든가 이런 추상적인 동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각하거나 그 자체 경험할 수 있는 개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추상적인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제화시킬 수 있습니다. 들레즈에게 있어서 이런 존재의 괴물성을 사유하는 것이 바로 철학과 예술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괴물은 첫 번째로 사유를 통해 긍정됩니다. 둘째, 선생님에 따르면 들레즈 철학에서 실천은 존재의 괴물성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레즈에게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한한 생성 중에 있는 신체들이고 다양체들입니다. 이런 신체들이 서로 만나고 뒤섞이고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면서 다른 것들이 되어가면서 변신이 일어나고 창조가 일어난다. 이런 과정들을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괴물들이 실천적으로 제작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저자는 이것을 이창훈 선생님은 두 번째 의미의 괴물의 긍정으로 설명하십니다. 세 번째, 철학적 방법의 측면에서의 괴물이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선생님께서 들레즈에게 한 철학자에 관해 쓴다는 것은 괴물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것은 한 철학자가 전개한 다양한 생각들을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포괄적이고 세밀한 체계를 세우면서 동시에 어떤 필요성에 의해 그 체계의 중심을 이동시키고 이탈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 철학자를 읽으면서 괴물을 낳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들레즈는 한 저자의 사유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을 저자의 등에 붙어서 괴물스러운 것을 낳는 일에 비유하는데,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등장한 등의 비유를 떠올립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말 등에 붙어서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이렇게 등에가 말을 자극하는 것처럼 자신이 이제 아테네 시민들을 따라다니면서 일깨우고 설득하여 나무라는 것, 지성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지성적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자극을 주는 자신이 그런 등해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데요. 소크라테스적 등해가 아테네인들로 하여금 지성적 진리로 나가도록 자극했다라면, 들레즈적 등해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라면 저자들과 우리들로 하여금 괴물을 낳도록 혹은 괴물을 사유하도록 괴물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자극합니다. 만약에 들레즈 철학의 산파수가 같은 것이 있다라면, 만약에 가정한다라면은 그것은 괴물을 낳는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선생님은 들레즈가 스피노자, 칸트, 니체, 베르그손 등 여러 저자들을 만나 그들로 하여금 괴물을 낳게 하는 흥미로운 장면들에 대한 아주 훌륭한 설명들을 제공했습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사유란 무엇인가, 2부는 실천이란 무엇인가, 3부는 창조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구분은 들레즈 사유의 세 시기의 구분에 대응합니다. 이창훈 선생님은 각 시기의 사유를 표현주의, 기계주의, 이미지주의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들레즈에게 있어 비단 예술뿐만 아니라 사유와 실천 역시 본질적으로 창조적인 것입니다.
저자 이창훈 선생님의 해석을 따르면 우리는 들레즈의 세 번째 시기 작업인 감성화 혹은 예술 철학이 그의 철학적 사회 모델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레즈에게 있어 미학 혹은 감성적 체험에 대한 연구는 예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따로 떨어진 분과가 아니라 어떤 사회의 바탕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학문이 아닐까,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들레즈의 존재의 일위성 이론은 이미지의 존재로 나가고 또 그럴 것이 이미지의 문제와 함께 미학은 존재론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라고 이창훈 선생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이 책의 3부에서 선생님은 들레즈의 사유에서 미학이 갖는 특별한 위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3부는 들레즈에게 있어 세계가 하나의 미적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재는 괴물적이면서 동시에 미적이다. 선생님께서는 특히 저는 이제 선생님 3부 창조 부분을 상당히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좀 인상 깊게 많이 읽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특히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의 회화론을 다루는 11장, 3부 11장에서 들레즈의 사유가 감성의 고유한 명석함을 발견하던 시도, 즉 바움가르트에서 시작된 감성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니체 이전까지는 감성에 대한 연구가, 감성의 명령에 대한 연구가 어떠한 지성적 요구에 계속 종속되어 왔었는데 니체로부터 풀려나기 시작한 감성의 독립적 지위, 이런 감성 자체에 대한 사유를 가장 극단으로 밀고 간 그런 사유란 점을 또 우리가 3부를 읽으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세기 현대 유럽 철학에서 들레즈 사유가 가진 위상은 단연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들레즈 철학은 뭐 이런 어떤 철학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 강하고 이런 부분이 중심이고 그렇지만은 그런 철학 체계가 아니라 형이상학을 바탕으로 해서 철학의 모든 분과들에 대한 질문들, 주제들을 다 아우르는 덩치가 큰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칸트나 헤겔과 그 덩치를 겨루려는 어떤 야심적인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의 체계와 기획을 가진 철학이라는 것이 현대에 매우 드물고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 현대 철학의 정점이기 때문에 들레즈 철학에 찬성을 하든 그렇지 않든 비판적이든 아니든 간에 반드시 우리가 읽고 사유하고 대결해야 될 그런 사상가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특정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선행 들레즈 연구와 달리 뭐 모든 연구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적지 않은데 이창훈 선생님은 들레즈 사유가 가진 풍부한 측면들, 다면적인 측면들 전부를 아우르는 그런 관점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철학은 전체, 총체성에 대한 사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레즈의 말을 빌려 얘기하자면 철학은 개념을 가지고 열려있는 총체성을 전통적인 철학과 달리 전체성에 닫혀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체가 이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를 부단히 또 그려내야 되겠죠. 부단히 그려내는 창조적 행위입니다. 이찬웅 선생님의 괴물의 사유, 들레즈 괴물의 사유라는 책은 들레즈가 그려낸 이 전체, 들레즈가 그려낸 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우리가 훌륭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독자들의 이 책과의 만남, 이찬웅 선생님의 책과의 만남은 들레즈의 철학을 읽는 능력, 그리고 현대 철학의 제 문제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기쁜 만남이 될 거라 생각하고 저도 이 대담을 준비하면서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즐거운 독서를 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 또 드리고 싶습니다.